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수십 년간 명성을 쌓아온 유명 요리사가 갑자기 식당 문을 닫고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다름 아닌 쌀 한 톨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일본 요식업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가 돌아와 한폭탄 발언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ほっとしております。出荷業者の皆様方の高いニーズ、これ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30년 넘게 일식을 만들어 왔죠. 자부심도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요즘 들어 밥맛에 대한 불평이 늘었어요. 어제도 단골 손님 한 분이 밥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밥은 일식의 기본인데 그 기본이 흔들리고 있었죠. 30년 경력의 요리사로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쌀은 항상 같은 일본산 쌀을 써왔는데 최근 들어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쌀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해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 높아.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별로 관심도 없었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친구 다케시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다케시는 제 오랜 친구이자 일식 평론가예요. 그에게 요즘 밥맛 문제를 상담했죠. 그때 다케시가 제 가방에 있던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사를 읽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쌀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다 마늘만 사용하며 외국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한식을 먹는 사람을 주변에서 별로 본 적도 없다며 김치 또한 일본의 기무치를 따라한다고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편견만 있었죠. 그날 저녁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최근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죠.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만든 밥을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식사조차 거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다시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그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한국 쌀,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면서요. 검역 수속도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했죠. 가게 상황도 좋지 않은데 한번 시도해볼까? 하지만 다케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 가짜야. 저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죠.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 품질, 한국 쌀 수입 방법, 검색어를 입력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지 사업을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저는 어머니의 병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병실 공기는 소독약 냄새로 무거웠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손도 대지 않은 병원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마른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선명했죠.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서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병원식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밥이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드셨을 텐데 요즘은 전혀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을 꺼냈어요. 가게에서 정성껏 지은 밥과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었죠. 어머니에게 한 숟가락 떠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입 드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처음 보는 반응이었습니다. 항상 제 밥을 최고라며 칭찬하시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한 입도 더 드시려 하지 않았죠.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른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처럼 제 자존심을 긁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밥을 좋아하셨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일본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약해진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죠. 충격이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셨고 한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생기를 띠었어요. 기억 속으로 돌아가신 듯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노약한 모습은 잠시 사라지고 젊은 시절의 빛나는 눈빛이 돌아왔죠. 어머니의 소원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한국 쌀로 지은 밥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춰온 그리움이 느껴졌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어머니는 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가 어머니의 침묵 속에 녹아 있었을 거예요. 병실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한국 쌀을 구해오리라고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어요. 평생을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국인 정체성,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동안 저는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그날 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쌀 품질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었죠.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 쌀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 결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자 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한국 쌀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한국의 역사와 문화로 관심이 넓어졌어요. 어머니의 고향일지도 모르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푸른 산과 맑은 강, 고즈넉한 사찰과 화려한 궁전.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촌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푸른 논과 황금빛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쌀에 대해 알아갈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쌀을 재배해왔고 그 기술과 지식이 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청정미, 친환경 쌀, 유기농 쌀. 한국의 다양한 쌀 종류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특히 임진벼, 추청벼 같은 품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쌀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밤새 검색하며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역사였어요. 어머니가 왜 자신의 뿌리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국계라는 정체성은 쉽게 드러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위한 쌀을 구해오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이건 단순히 쌀을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뿌리를 이해하고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집도 구입했어요. 가게는 일주일 정도 휴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다케시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제 말에 다케시는 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나카무라, 너 농담하는 거지? 쌀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그것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민망하지도 않냐? 다케시의 말투는 비웃음을 넘어 조롱에 가까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쌀이 뭐가 특별하다고 그런 헛수고를 해? 일본 쌀이 세계 최고라는 건 상식이잖아. 그들의 쌀은 값싸고 질이 떨어진다고. 게다가 그쪽 위생 상태는 어떨지 모르잖아. 인터넷으로 보는 사진이랑 실제는 다를 거야. 다케시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를 모방했다는 이야기, 한국 음식은 맛이 강하고 거칠다는 편견, 그곳 사람들은 무례하다는 선입견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30년 넘게 쌓아온 요리사로서의 명성을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은 거야? 손님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일본 최고의 일식 셰프가 한국 쌀을 쓴다고? 웃기지 마. 다케시의 마지막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넌 일본인이야, 나카무라. 그걸 잊지 마. 내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해서 내가 한국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감상적인 여행으로 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케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미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이 여행은 꼭 필요했어요. 가방을 싸면서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머니의 얼굴에서 한국적인 특징이 보였습니다. 왜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병원에 들러 어머니께 한국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고향이 경상도 지역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한 마을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는 쌀이 특별했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물과 좋은 흙이 만들어낸 쌀이라고요. 출국 전날 가게에 들러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 휴업 안내 종이를 붙였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가게였는데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여행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어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라인데도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죠. 공항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 다케시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안내 표지판은 일본어와 영어로도 친절하게 표기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가깝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들 중 누군가가 어머니의 친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입국 심사관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직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묻자 대답했습니다. 쌀을 사러 왔다고요. 심사관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역소로 향했습니다. 농산물을 가져갈 예정이라 검역 절차가 필요했어요. 긴 줄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역 직원은 제 사정을 듣고 공감해 주었어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서울 시내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한강이 보였어요. 넓고 웅장한 강줄기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들이 현대적인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다케시가 말한 후진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빌딩 사이로 남산 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푸른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첫날은 주변 탐색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근처 시장을 찾아갔어요. 다양한 음식들과 물건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식재료들이 신선하고 풍부했죠. 쌀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특별한 쌀을 찾으려면 더 전문적인 곳을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업원의 도움으로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처음 맛보는 정식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죠.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밥의 식감과 향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쌀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조금 더 찰진 느낌이었고 고소한 향이 더 강했죠. 어머니가 그리워하는 맛이 이런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쌀 전문 마켓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곳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되어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조금 걸었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길을 헤매자 한 젊은이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죠. 다케시의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다양한 쌀 종류가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 쌀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점원에게 다가가 경상도 지역의 쌀을 찾는다고 설명했죠.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쌀이라고요. 점원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더니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 따뜻함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친절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죠. 한국에서의 첫 하루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발전되고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죠. 마치 오래전에 와봤던 곳처럼 친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으로 전국 각지의 쌀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마트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입구부터 다양한 식품들이 즐비했죠. 쌀 코너를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트 안은 활기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쌀 코너에 도착하자 놀라움이 밀려왔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쌀이 있다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자 다양한 이름의 쌀 포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DMZ 청정미, 통일촌 쌀, 여주 대왕님표 쌀, 철원 오대미.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묘하게 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DMZ 청정미라는 이름이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DMZ 청정미를 손에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비무장지대 근처의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쌀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포장지 뒷면에는 넓은 들판과 그 너머로 보이는 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자란 쌀이라고 했죠. 사진 속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곳에서 자랐을까요? 어린 시절 이런 논밭을 뛰어다녔을까요? 어머니의 고향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진열된 통일촌 쌀도 눈에 띄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포장지 뒷면에는 농부의 손과 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실된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손으로 쌀 포대를 만져보았습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의 맛도 이런 이야기 속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트 직원에게 다가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을 물어보았습니다. 직원은 망설임 없이 이천 쌀을 추천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맛있는 쌀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왕들이 즐겨 먹던 진상품이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죠. 직원의 안내를 따라 이천 쌀 코너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이천 쌀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임금님표 이천 쌀, 이천 명품쌀, 이천 황금쌀 등 품격 있는 이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천 쌀의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맑은 물, 기름진 땅, 그리고 농부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천은 남한강의 영향으로 토양이 비옥하고 일교차가 커서 쌀 맛이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문득 진열대 구석에 있는 작은 포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마쌀이라는 단순한 이름이었어요. 다른 쌀들에 비해 화려한 포장은 아니었지만 왠지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어들어 보니 이천의 작은 농가에서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쌀이라고 했어요. 이마쌀의 포장 뒷면을 보았습니다. 논과 그 너머로 보이는 마을 풍경,
전통 가옥들과 뒤로 보이는 산.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풍경이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포장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재배한 쌀입니다. 오래된 맛, 그리운 맛을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머니가 찾는 것도 바로 이런 그리운 맛이 아닐까요? 망설임 없이 이 맛살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추천해준 다른 이천쌀 몇 종류도 함께 골랐어요. 적어도 하나는 어머니의 기억 속 그 맛과 가까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단순히 쌀을 구입하러 온 여행이 이제는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저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이 작은 쌀 포대 안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쌀 포대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네 종류의 쌀, DMZ 청정미, 통일촌 쌀, 이천 명품 쌀, 그리고 가장 마음에 끌렸던 이맛살이었어요. 이제 이 쌀로 밥을 지어볼 차례였습니다. 방에는 다행히 작은 전기밥솥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호텔의 센스가 놀라웠습니다. 밥솥을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지을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연결되는 다리였고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쌀로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이맛살을 선택했어요. 가장 마음이 끌렸던 쌀이었습니다. 포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쌀의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일본 쌀과는 다른, 더 깊고 그윽한 향이었죠. 쌀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입자가 일본 쌀보다 조금 더 크고 단단했어요. 반짝이는 하얀색이 아니라 살짝 불투명한 빛깔이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에 쌀을 넣고 조심스럽게 손으로 저었어요. 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2번, 3번. 물이 맑아질 때까지 씻었죠. 이 과정이 묘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씻은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맞췄습니다. 물의 양이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포장지에 물 조절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대로 따라했죠. 버튼을 누르자 밥솥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어머니가 이곳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요?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밥솥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왜인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밥솥에 불이 꺼지고 보온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밥이 다 되고 나서도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그 10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드디어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풍성한 향기가 확 퍼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김이 가득했죠. 그 김이 거치자 윤기가 도는 하얀 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작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분명했습니다. 찰기가 있으면서도 입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모습이었죠. 일본 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첫 한 입을 떠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맛, 뿌리의 맛이었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같았어요. 2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지 밥 한 그릇인데 이렇게 감정이 복받치다니.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고향이란 건가? 어머니가 그리워한 맛이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고향을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제가 이상하게도 고향의 맛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혈액 속에, DNA 속에 새겨진 기억. 어머니를 통해 제게도 전해진 기억이 이 맛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쌀 한 톨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역사였고, 정체성이었어요. 작은 그릇에 남은 밥을 담아 보관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준비였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밥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맛이 어머니의 기억 속 그 맛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가방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4종류의 쌀, 특히 가장 맛있었던 이맛살을 조심스럽게 챙겨왔습니다. 어머니께 꼭 맛보여드리고 싶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서둘러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미리 신고한 쌀은 문제없이 통과되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마음이 급했죠. 어머니의 표정이 어떨지, 이 쌀이 어머니가 그리워하던 그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일주일 사이에 더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돌리시자 눈빛이 반짝였죠. 병실에 작은 전기밥솥을 설치했습니다. 미리 병원 측에 허락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쌀 포대를 꺼내자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포대 위에 쓰인 한글을 보시고는 입술이 떨리셨습니다. 쌀을 씻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물의 양을 조절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어머니께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서울의 풍경,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놀라웠던 쌀의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 쌀 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어머니의 콧날이 살짝 실룩였습니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 같았죠.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밥이 다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올라왔어요.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윤기가 도는 하얀 밥알들이 빛났죠. 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릇만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조심스레 쌀을 살피셨어요.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첫 한 입을 입에 넣으시자 어머니의 눈이 감겼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미소였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의 맛을 다시 찾으신 기쁨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을 드셨습니다. 오랜만에 식욕을 되찾으신 모습이었죠. 밥을 다 드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한 감사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생기가 돌았죠.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이야기, 어린 시절 추억, 그리고 일본으로 오게 된 사연까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어머니의 말씀 속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지만 그 뿌리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다음 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결심했습니다. 메뉴에 변화를 주기로 했죠. 한국쌀 정식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쌀로 밥을 짓고 그에 어울리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첫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첫 손님이 한국쌀 정식을 맛본 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죠.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은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쌀 정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죠. 이 밥에서 무언가 특별함이 느껴진다고요.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친구 다케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살 정식을 맛본 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케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어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게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3배로 늘었어요. 한국살 정식은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일본 현지 잡지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죠. 전통 일식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셰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매일 한국살로 지은 밥을 드시며 식욕을 되찾으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기력도 회복되셨죠. 의사도 놀랐습니다.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던 어머니의 상태가 기적처럼 좋아졌어요. 더 놀라운 일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손님들에게 한국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한국 이야기도 들려주셨죠.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본인으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한국계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찾으셨어요. 그 변화가 어머니의 눈빛과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쌀을 공급받기 위한 루트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맛살 농가와 직접 연락하여 정기적으로 수입하기로 했어요. 농가 주인분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특별히 좋은 품질의 쌀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게 내부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논 풍경 사진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 밥에는 한 사람의 기억과 한 민족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들은 종종 이 문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쌀농사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화면 속 넓은 들판과 농부들의 모습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저도 어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일본인 요리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의 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죠. 다음 날 가게 메뉴판을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한국살 정식 옆에 작은 설명을 추가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고향쌀로 지은 밥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맛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솔직한 이 문구가 손님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였습니다. 어느 저녁 일식평론가 모임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쌀을 일식에 접목한 시도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발표장에 섰을 때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쌀 한 톨에 담긴 이야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음식이 가진 힘에 대한 저의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식재료였던 쌀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 가게의 성공,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늘도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모두 밥 한 그릇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리사는 맛을 만들지만 맛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살을 통해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저의 정체성. 이제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인기 유튜버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영상을 올리며 일본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후 댓글에는 한국은 역시나 도둑놈들이라는 이야기가 쇄도하고 심지어는 시위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후 이 유튜버의 태도입니다. 그는 갑자기 영상을 내리고 사과 영상을 올리며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죠. 令和6年7月7日執行の高裁の方に訴状を提出し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유튜버 다카시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일본 문화와 기술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구독자는 10만 명 정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다음 영상 기획을 위해 경쟁 채널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문득 눈에 들어온 제목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거품일 뿐이다. 바로 경쟁 유튜버인 사토시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내 인기 보수 유튜버로 늘 자극적인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는 인물이죠. 저 또한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물론 그 클릭 한 번이 제 생각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여러분, 최근 NHK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다룬 8분짜리 영상을 보셨나요? 정말 웃기더군요. 마치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것처럼 포장하고 있어요. 사토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한국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 이런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한국의 기술력은 모두 일본의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모두 우리 일본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죠. 역사를 보세요. 화면은 이제 그래프로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특허 출원수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물론 사토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이터였죠. 보세요. 이 수치를 보면 명백합니다. 한국은 특정 분야에서만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을 뿐 종합적인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어요.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토시 선생님,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허세의 나라. 완전 동의해요. NHK는 왜 이런 친한 방송을 내보내는 거죠? 국가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사토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댓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열광했죠.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얻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편견을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요. 다음으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송도를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저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사토시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나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니 그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회수 또한 이미 50만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3,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나의 채널도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곧바로 메모장을 열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실체, 일본인 유튜버가 본 진실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사토시처럼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콘텐츠, 그런 영상을 만들면 분명 조회수는 올라갈 테니까요. 그때 류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류지는 항상 제 영상 기획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준비 중인 콘텐츠에 대해 물어보았고 저는 사토시의 영상을 보며 떠올린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의 반응이 좋아 저도 한국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전했어요. 사토시의 영상처럼 한국의 기술력이 거품이라는 내용으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류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아 이유를 물었어요. 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영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죠. 그저 사토시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서만 한국을 접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지만 류지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류지는 작년에 서울에 출장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보다 나은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다고 강조했어요. 이 말에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류지는 평소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친구였죠. 그런 그가 한국에 호의적인 말을 하니 의아했습니다. 사토시의 주장과 류지의 경험이 상반되는 것에 의문을 표했고 류지는 그래서 직접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유튜브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 아래 댓글들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어요. 대부분은 동조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본 경험을 토대로 사토시의 의견에 반박하는 댓글과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런 댓글들은 소수였지만 제 마음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해도 될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다른 영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구독자들이 남긴 최근 댓글도 확인했어요. 다음 주제로 한국을 다뤄달라는 요청과 직접 가서 찍어와달라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찍어오라는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류지의 말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견 없이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튜버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토시의 영상처럼 거품뿐인 곳인지 아니면 류지의 말처럼 일본보다 나은 점도 많은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마음속 의문이 커져만 갔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을 열고 구독자 댓글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최근 영상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원하는 댓글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한 댓글이 있었어요. 직접 가서 찍어와 달라는 요청이었죠. 이 댓글에 많은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구독자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닌 진정성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권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 출발 기준으로 괜찮은 가격대였어요. 머무를 호텔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서울 중심부 명동 근처에 적당한 호텔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치상 이동하기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여행 일정을 짜면서 방문할 곳들을 정리했어요. 단순한 관광지보다는 한국의 기술력과 사회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했습니다. 류지에게 연락해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어요. 그가 추천하는 장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류지는 제 결정에 기뻐하며 몇 가지 조언을 전해주었어요. 특히 일반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 추천 장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다음 주 한국 방문 예정이며 추천 장소나 확인해 볼 것들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구독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댓글 중에는 호의적인 것도 있었지만 다소 도발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사토시처럼 한국의 허세를 까발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여행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솔직하게 담아내기로 했어요. 사토시처럼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진정한 탐색자의 자세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유튜브에 짧은 예고 영상을 올렸어요. 한국이 정말 거품뿐인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을 떠난 지 불과 2시간 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도 훌륭하지만 이곳은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외국인을 위한 자동화 출입국 심사대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단한 등록 절차 후 지문과 얼굴 인식으로 빠르게 심사가 완료되었어요. 일본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이곳의 속도와 편의성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탔어요.
티켓 구매는 간편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와이파이 속도였어요. 휴대폰을 켜자 빠른 속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고화질 영상을 문제없이 시청할 수 있었어요. 이 순간 처음으로 일본보다 체계적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지하철 내부는 조용했고 승객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노약자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배려 문화가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촬영을 위해 나섰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노트북을 켜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카페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활기차고 더 생산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사용해봤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결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현금 사용이 많은데 이곳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옆자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국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첫날의 경험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것들이 예상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에서 본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들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장면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첫날부터 제 선입견이 많이 깨졌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에서 본 것과는 다른 한국이었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한국 기업 방문이었어요. 사전에 섭외해둔 스마트 팩토리와 IT 기업을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사토시가 영상에서 폄하했던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촬영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음식과는 다른 한식 아침 메뉴가 신선했어요. 특히 된장국과 여러 가지 반찬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스마트 팩토리였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이동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이 통역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영어로 소통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로봇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과정이 AI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이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것이며 생산성이 기존 대비 40% 이상 향상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수준의 자동화와 통합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열심히 촬영했어요. 사토시의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구내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식당에는 다양한 한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등 풍성한 식사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직원이 저에게 많이 먹으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서툰 한국어에도 밝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방문지인 IT 기업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에서는 AI 기반 회의 시스템을 시연해 주었어요. 음성 인식으로 회의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중요 사항은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여러 언어로 실시간 번역까지 제공되었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오후 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류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이었다고 전했어요. 류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을 담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기술은 충분히 보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지하철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노약자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노약자를 배려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노약자석 근처에서 서 있던 젊은이들이 노인이 탑승하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한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곁에 젊은이들도 함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의 영상 촬영 장비를 보고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온 유튜버라고 하자 그분들은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심지어 좋은 촬영 장소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대학가를 방문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무엇을 촬영하는지 물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그 학생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그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지도 앱을 확인하며 방향을 찾고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하자 그 학생은 간단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찾는 장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마음속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시의 영상에서 본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일본에서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족 문화가 여기서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냥 예의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깊은 연결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곳 주인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심지어 일본어로 몇 마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넷째 날, 일정에 없던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중 국제환경 포럼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이 주도하는 발표 세션이 있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참관을 결정했어요. 행사장은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프레스 패스를 받고 발표장으로 들어갔어요. 발표장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카메라와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도 촬영 준비를 마치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첫 발표자는 한국의 어느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었어요. 곧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것은 교복을 입은 17살 정도로 보이는 학생들이었어요. 긴장한 기색 없이 자신감 있게 무대에 섰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유창한 영어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발표 주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앱과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로 구현된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발표력이었어요. 논리적인 구성, 청중과의 교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통역을 통해 소통했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발표를 맡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행동과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저는 한 학생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 학생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프로젝트를 준비했는지 물었어요. 학생은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들의 지도,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의 미래 계획이었어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행사장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한국의 미래였어요. 그들은 이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었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실력, 그리고 비전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난 학생들의 눈빛에서 한국의 내일을 보았어요. 그것은 분명 밝고 강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4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 담긴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감상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더 정성을 들여 작업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제 인식의 변화를 담은 중요한 기록이었으니까요. 편집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영상의 제목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결정한 제목은 사토시 씨, 당신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였습니다. 도발적인 제목이었지만 제 진심이 담긴 표현이었어요. 영상 첫 부분에는 사토시의 영상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여정을 담았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부터 스마트 팩토리의 놀라운 기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의 발표까지 모든 순간이 사토시의 주장과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강조했어요. 노약자석이 비어있는 지하철,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 AI 기반 회의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발표하는 학생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과 발전의 증거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직접 카메라를 보며 솔직한 소감을 말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토시 씨의 영상처럼 한국이 거품 속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술력, 사람들의 마음가짐, 미래를 향한 준비까지 모든 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류지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류지는 영상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콜라보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다음 날 류지와 함께 콜라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류지는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한국을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공유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류지가 물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무지했어.
그리고 지금은 존경하게 됐어. 드디어 두 영상을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어요. 사토시의 팬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제 기존 시청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고 한국인 시청자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주요 매체에서도 이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일본 유튜버가 본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토시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침묵하던 그가 결국 자신의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제 작은 여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구독자 수는 2배로 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찾아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